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군무원 9급 5번부터 8번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문제 풀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자,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만약에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를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으로 놓고 문제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요 실적주의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직위분류제의 기반을 두고 있는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는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그런 군주 국가에서 사용했었던 직업공무원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고 문제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얘기들은 되게 많이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내용 연결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주의를 대방형 충원과 동시에 시행하면 직업공무원제가 나타나기 어렵다. 네, 직업공무원제가 되기 위한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죠. 직업공무원제가 되려면 일단 계급제여야 하고요. 폐쇄적인 임용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의 사람을 충원할 수가 없고 현재 있는 공무원들, 직업공무원제의 가장 핵심은 정년의 보장이잖아요. 정년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개방형 충원을 실시한다. 그건 정년 보장해주기 되게 힘들죠. 그래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확립 요건 또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를 토대로 할 때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직업공무원제가 현재에는 실적주의의 확립을 전제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실적주의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에도 정년 보장을 해주는 직업공무원제는 존재를 했기 때문에 현대적인 직업공무원제가 실적주의를 전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적주의의 확립 요건이나 구성 요건이 직업공무원제이다. 말이 안 되죠. 게다가 미국의 방식은 직업공무원제를 사용하지 않고 실적주의를 쓰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쓰되 직업공무원제의 방식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례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린 선지고요. 얘가 정답이겠죠. 결혼의 충원 방식 공직 분류제도에 있어서 실적주의는 개방형 직위분류제의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계급제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끊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실적주의는 개방형 직위분류제,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계급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직업공무원제는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정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과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거에 신경을 씁니다. 당연히 그만큼 교육훈련 제도가 탄탄하게 만들어질 거고요. 승진, 전보,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현재 있는 공무원들,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능력 발전의 기회를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5번에 4번도 맞는 선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가볼게요. 다음 중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 이번에도 문제에 출제됐죠. 25년 국가직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쟁적 규제라고 얘기한다면 기업의 경쟁 활동에 대한 규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수많은 잠재자, 실질적 경쟁자들 중에서 선택된 애들에게만 전달시키도록 하는 제한적인 형태의 규제, 경쟁을 제한시키기 위한 형태의 규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보호적 규제는 네, 사회적 공익을 위한 규제죠. 최대 노동시간의 제한, 최저임금제, 가격통제 정책,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공적인 영역의 규제를 설명합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정부 규제에 대한 민간의 수능 비용, 정부 규제에 대해서 민간이 수능하게 만들어 주려면 정부가 다양하게 이 규제에 대한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그것들을 알리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수능 비용을 규제로 인한 조세 또는 숨겨진 조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3번 맞는 선지고요. 이런 건 되게 특이한 선지죠. 4번입니다. 포지티브 규제는 규제가 너무 많은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6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우리는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에 대한 문제죠.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 공동체, 정책 문제망, 이게 이슈 네트워크. 항상 번역어는 주의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정책 공동체는 대체로 제로섬 게임. 정책 문제망, 이슈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포지티브 게임. 내용이 바뀌었죠? 오히려 정책 공동체가 전문가들의 일치된 합의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라면 제로섬 게임이 나타나는 건 이슈에 의해서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슈 네트워크. 이게 제로섬 게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1번, 여긴 틀린 선지가 되고요. 2번입니다. 정책 문제망은 주로 특정한 정책 문제별로 형성되며 그 경계는 모호하고 개방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맞습니다. 정책 공동체는 주로 정책 분야별로 형성이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전문가, 이들의 참여가 전제될 수 있는 영역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 참여자의 범위가 하위 정부보단 좀 넓습니다. 하지만 이슈 네트워크보단 좀 좁죠. 그래서 참여자의 숫자만 가지고 보자면, 참여자의 제한성만 가지고 보자면 하위 정부 모형이 가장 제한적, 이거보다 조금 확장된 게 정책 공동체, 그다음 이거보다 더 확장된 게 이슈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하위 정부 모형, 분배 정책을 주로 헤쳐먹는다고 얘기했죠. 정책 분야별로 형성된다. 그래서 이것도 정책 분야, 여기도 정책 분야입니다. 두 개 다 정책 분야가 나와서 헷갈려 하시는데 정책 공동체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분야, 하위 정부 모형에서는 이해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들이 이해관계를 헤쳐먹는 과정에서 굉장히 견고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게 철의 삼각이 되겠죠. 그들은 상호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된다.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요거 현재 맞는 선치가 됩니다. 날아갔어요. 자, 7번,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이라고 한다면 다 관리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관리적인 측면, 관료제적인 성격, 협동 행위는 다 유사한 점이지만 경영과 달리 행정이 법적인 제한이 있다는 거, 법적인 규제가 나타난다는 거. 요게 틀린 선지가 되기 때문에 3번 X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8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행정학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거고요. 복습 진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아시죠?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